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상가 투자는 쉽지가 않군요. 저는 뭐 집도 없으니까 상가는 뭐. 상가 투자는 쉬운데 네. 아파트 구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다. 하여튼 올해는 어떻게 내전 마련 한번 해봐야 될 텐데. 네, 그러면 집 마련보다는 해외 소식부터 먼저 알아보죠. 해외가 어떻게 되는지가 집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한테는 항상. 그리고 질문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뭔데요? 선배가 아까 말씀하셨던 뭐요? 2%는? 2%는 어이지 해담경제연구소 하여튼 어이지 소장님 모셔보고 싸웠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랑 싸웠습니까? 저요? 왜 2%가 오 소장님만 나올 때마다 빠지지? 저의 그 굉장히 의심 가득한 가설. 뭔가 싸운 게 아니냐 이거. 제가 어떻게 감히 또 하늘 아닙니까? 같은 선배랑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의혹 제기로. 근데 저 생각을 못했는데 이상하긴 하네요. 그렇죠.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하게 오 소장님만 나올 때마다 빠져. 3주 된 것 같은데 벌써. 그렇습니다. 저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쭉 갈 수 있겠다 이 생각하다가 다음에 오시면 그렇죠. 혹시 나한테 삐진 거 있냐? 꼭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부터 어느 나라부터 갑니까 오늘은? 오늘은 아프리카. 아프리카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 말쯤에 그 인구 전망 같은 거 UN 보고서 들고 와서 앞으로는 아프리카의 인구가 너무 많아져서 증가를 해서 오히려 전 세계 인구 증가는 아프리카가 견인할 거다. 아프리카 인구 증가 대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아프리카가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여기 이 이코노미스트 기사인데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출산율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세계 그 인구 전망에서 이 최대치가 예상보다 적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인구 전망이 좀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이런 기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말이지? 나 이거 대박이라고 얘기하고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는 이걸 봤어요. 그랬는데 이 작년 말쯤에 그 얘기를 할 때는 아프리카 인구가 유럽과 북미를 합친 것보다 더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 인구를 주도한다고 했던 그 아프리카 국가들이 뭐 콩고, 이집트,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뭐 이랬어요. 근데 요 한번 표를 보시면 뭐 늘긴 늡니다. 이게 제가 UN 그 보고서 인구 보고서를 찾아서 지금 캡처를 한 건데 뭐 늘기는 늘어요. 근데 이 증가세가 그렇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확 늘지는 않죠. 여기 이쯤 가면. 만하다. 네. 그런데 이 보고서만 봐도 이 이코노미스트에서 말하는 거는 UN 보고서만 봐도 여기저기서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UN 보고서만 봐도 이 사하라 이남 지역이라고 하면 여기 색칠된 부분입니다. 이 사하라 이남 지역에 대한 인구 추정치를 10년 전보다 상당히 낮추고 있다. UN 보고서 자체도. 근데 그렇게 기대가 높진 않다? 네, 점점 줄이고 있다는 거죠, 예상치를. 근데 그 말만 하고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없길래 찾아봤죠. 어떻게 낮추고 있나? 말만 하고 왜 안 보여줘 하고 이렇게 좀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이코노미스트가 잘못했네요. 네, 10년 전 거까지 제가 지금 찾아봤는데 이게 2012년에 발표가 된 UN의 인구 보고서예요. 여기 보시면 아프리카 인구 전망의 2050년 여기에 보시면 요렇게 여기 23억 9천만 명.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같은 연도로 봐야겠어요. 2050년에 23억 9천만 명. 그다음 이거는 2019년 보고서예요. 근데 여기에는 근데 이게 조금 달라집니다. 여기는 이제 아프리카라고만 돼 있고 여기는 이제 그 사하라 이남 지역으로 이렇게 나뉘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서 북아프리카 인구 추정치를 조금 빼긴 해야 되는데 뭐 많지는 않으니까 여기 보면 21억 1,800만 명. 그죠? 줄었죠?
여기서 같은 이렇게 줄었죠. 50년 예상치가 24억쯤에서 21억으로 줄었다는 줄었다. 근데 작년에 2022년 전망치 똑같이 예. 사하라 이남 지역 보니까 2050년까지밖에 없어서 좀 아쉬운데 여기 또 줄었어요. 보면 20억 9,400만 명. 네. 그쵸? 소장님 그림을 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글씨가 작아가지고 힘들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거 한눈에 이렇게 네. 비교를 하려고 하나하나씩 하면 헷갈리실까봐 네. 죄송합니다. 요사님께 뭐라고 하십니까? 네, 2% 없다고. 네. 뭐 왠지 2%가 있었으면 이 얘기를 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이 숫자를 한 바닥에서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붙여놨는데 네. 헷갈리셨다면 어쨌든 줄고 있다. 줄고 10년 전 예상치가 계속 전망한 줄고 있다. 계속 줄고 있다. 왜요? 왜? 아프리카는 계속 그 무슨 산화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이유가 네. 이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릴 건데 요것도 한번 보세요. 요거는 나이지리아 인구 변화 추이거든요. 예. 작년에 나온 보고서. 근데 나이지리아가 아프리카 최대 인구 국가예요. 근데 현재 인구가 2억 한 1,000만 명 좀 넘거든요. 예. 근데 나이지리아 경우에는 유엔이 2060년의 전망치를 1억 명 이상 줄였어요. 작년 보고서에서. 그 전보다. 그리고 2100년까지 이 나라 인구가 지금 5억 5천만 명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예. 10년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3억 5천만 명 이상 깎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10년 전에는 한 8억쯤 넘을 거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네. 9억쯤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와. 이렇게 보면 조금 와닿는 게 이건 출산율이에요. 출산율. 나이지리아 출산율 점점 떨어지죠. 예. 근데 제가 요 밑에 케냐를 좀 붙여놨거든요. 연하인데 케냐를 붙여줬는데 여기 이 기사를 한번 또 같이 볼게요. 이 최근 인구 통계 조사에서 케냐의 출산율이 예. 1989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4년 전에 여성 1인당 6.7명이었대요. 6.7명이요? 네. 그런데 지난해 3.4명으로 급감을 했대요. 근데 도시와 지방 사이에도 현저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한 건데 도시에 사는 여성들은 2.8명, 시골은 3.9명.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사헬 지역이나 뭐 이런 서아프리카 이쪽은 아프리카에서도 굉장히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나라들이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도 지금 비슷한 추세가 나오는데 지금 안 기자님이 궁금해하시는 왜 이렇게 아프리카에서마저도 출산율이 떨어지는지 예상치보다 급격한 감소세가 나오는지. 예. 근데 만약에 이게 정말 추산이 맞다면 이 증거가 진짜라면 그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우리 지금 인구 증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속도와 비슷한 속도래요. 그래서 네, 요 출산율 변화 이렇게 한눈에 네. 나오는 거 예. 요거 보시면 진짜 많이 떨어졌구나. 네. 이게 우간다. 과거에서 지금 지난 빨강색이 2021년 최근 수치인데 예. 우간다, 뭐 잠비아 많이 줄었죠? 피크로 예상되는 게 아닌가? 네, 출산율의 변화예요. 획기 출산율. 네. 어. 근데 그래서 이제 궁금하신 부분, 왜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나? 첫 번째는 요겁니다. 아프리카 여성들의 피임이 증가했대요. 여기 이 표는요, 색이 아주 연할수록 기혼 여성 중에 피임을 많이 하는 국가라는 뜻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모던 컨트라셉션이라는 게 그 어떤 현대식 피임 방법인데 뭐 피임약이라든지 주사제 같은 그런 피임을 말해요. 예. 근데 이제 뭐 여기 보시면 말라위나 케냐에서는 뭐 기혼 여성들의 거의 절반 이상이 약이나 주사제로 피임하고 있고 예. 또 에티오피아에서도 거의 한 40%가 피임을 하고 있고. 이 옅은 색이 옅은 색이 높은 네, 거. 옅은 색일수록 높은 거고. 네. 근데 여기 이쪽 서아프리카에서 좀 현저하게 낮죠. 피임을 네. 하는 예. 기혼 여성들이. 서쪽이 더 못 사는 곳인가요?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왼쪽이 더 여기가 거의 못 산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네. 그리고 보통 피임이라고 하는 거는 소득 수준이랑 여성의 교육 수준? 교육 수준과 비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프리카의 여성들도 왜 우리가 좀 편견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냥 막 되는 대로 막 생기는 대로 막 다 나을 것 같다 막 이런 편견이 있는데 이제 아프리카 여성들도 계획성을 가지고 임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뭐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여성도 생기고 있다.
줄이려는 여성도 생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코노미스트가 말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게 참 여성들의 교육이 높아질수록 교육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킨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앙골라 같은 곳에서는 교육을 받지 않는 여성은 평균적으로 7.8명의 자녀를 두는데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은 2.3명이에요. 아이를 둔대요. 확 떨어지죠. 네, 확 떨어지죠. 그러니까 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집에 있는 기회 비용이 더 높고 이제 또 남편이랑 몇 명 낳을 거야 했을 때 여성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나 안 낳을 거야. 그렇죠. 그렇지. 네. 그렇죠. 나도 돈 버는데 내가 왜? 그렇죠. 그러면 그쵸. 무조건 이기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심지어 너 얼마 버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너 얼마나 번다고 그러니 이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보면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고민을 아프리카도 하기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경제가 어려워질 때 아이를 낳기 원치 않는 여성이 늘어났고 또 양육비가 상승하면서 출산을 고민하는 여성들이 많아졌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여럿이 나와서 충분히 교육받지 못하는 아이로 키우기보다 조금 더 취업 가능성이 높은 더 좋은 환경의 아이로 키우는 게 그러니까 그 선택과 집중이죠. 워딩 그대로 하면 아이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나이지리아인의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네. 내가 본인이 또 교육을 많이 받았으면 또 그만큼 잘 교육시키려는 열망이 강할 테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 낮은 인구 증가로 바뀌는 게 아프리카 국가에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 뭐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지금 인당 0.78명인데 진짜 배부른 소리 한다 정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다르게 생각하면 아프리카에서도 같은 고민을 여성들이 하고 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건 아프리카 같이 좀 지원이 많이 필요한 곳에서는 특히 내가 자식이 4명인데 아니면 1명인데 더 지원을 나눠줄 수 있는 파이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정부 차원에서도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한 아이한테. 그런 부분에서 아프리카에서도 출산율이 좀 줄어드는 추세다. 네. 그리고 이런 통계도 있었어요. 그 한 연구에서 나이지리아에서 출산율을 여성 1명당 1명씩 낮추면 우린 낮출 것도 없는데 1명씩 낮추면 그러니까 3명 낳던 걸 2명으로 한다거나 하면 2060년까지 1인당 소득이 거의 2배가 될 수 있다. 1인당은 인구가 줄어드니까.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런 통계가 있고요. 아니 근데 산하 제한을 하지 않아도 저렇게 인구 증가율을 급격하게 내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데요. 네. 그 아프리카가 경제가 발전하고 여성 있다는 교육을 많이 시켜서 그렇대잖아요. 경제가 발전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다른 기사 이거 한참 준비를 하다가 오늘 또 로이터 기사 뭐 가장 또 최신 기사는 없나 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자 하고 봤는데 요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요 기사가 또 나온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오늘자 기사인데 인도의 산하 제한 조치가 이슬람 교도들 사이에서 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슬람 교도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인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곳이 인도잖아요. 지금. 그렇죠. 거기서 힌두교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종교가 이슬람교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산하 제한, 아이를 덜 낳을 필요가 있다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도는 지금 산하 제한이 좀 덜 개발된 곳들 위주로 거기에서 이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어떤 주는 3자녀 이상을 낳으면 뭐 혜택을 끊는다든지 정부 지원을 제한한다든지. 3자녀면 산하 제한 아니지 않나요? 3자녀가 산하 제한. 너무 심하다 너희는 이런 거군요. 그렇구나. 공공 분야 뭐 취업도 제한한다든지 이런 법률도 있고 뭐 2명 낳으면 불임 수술을 공짜로 해준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게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인구가 너무 많으면 경제 성장이라든지 복지에 있어서 좀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교가 그래서 이슬람교 하면 이제 알라가 이제 다산을 장려한다라는 그게 이제 인식이 좀 있어가지고 정말 그 자연적으로 주시는 대로 낳는다. 그리고 뭐 일부 다처제 이런 게 있으니까 거의 뭐 한 가족이 뭐
30명이 넘는 경우가 30명 많아요. 왜냐면 부인도 많고 그러니까 자녀도 많고. 네. 30명? 네, 정말. 그러니까 진짜 3명 이상은 너무 심하다. 우리 돈 너무 많이 든다 나라에서. 네. 그랬거든요. 근데 이 기사가 그래서 굉장히 신선한 거예요. 이 여기에 인터뷰 내용 중에 그 무슬림인 이 모하메드 씨의 인터뷰가 실렸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7살짜리 딸이 하나가 있는데 인도의 그 수도에 명문 학교를 보낼 수 있어서 내가 너무 뿌듯하다. 거기 1년 학비가 뭐 1년에 우리 돈으로 한 400만 원 정도 되는데 내가 좀 비싸지만 내가 이거를 내줄 수 있고 보내줄 수 있다는 거에 자부심을 느낀다. 둘 셋이면 못하는데 둘이면 난 못했을 거다. 그런데 이런 교육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이런 인터뷰를 여기에 실어요. 그래서 근데 이 로이터 기사도 이 무슬림 남녀 6명 그리고 뭐 종교 지도자 그리고 뭐 인구 전문가 이슬람 학자 이런 사람들 총 합쳐서 한 10명 정도를 인터뷰를 다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모두가 이슬람 교도들 사이에서 산하 제한, 어떤 가족 계획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거에 모두가 동의를 했대요.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된다. 네, 그리고 정말 실제로 우리가 인식이 바뀌어서 덜 낳자는 생각이 퍼지고 있다. 맞다. 이렇게 동의를 했대요. 진짜 전 세계적으로 그냥 공통된 생각인가 봐요. 근데 이슬람 교도들은 어쨌든 코란에서 쓰여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바뀌지 않는 이상 그게 되나 보네요. 그래도 조금 덜 해보자. 그런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 이슬람 지도자들이 남성을 만날 때 이렇게 산하 제한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인식인 거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전파를 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런 내용도 기사에 있었고요. 특히 이제 아까 저 화면에 보면 지금 사진에 나온 조금 잘렸는데 여기 이렇게 하나, 둘, 셋 이게 3명째거든요. 남매. 네네. 근데 이제 이 딸이 3명만 낳은 거예요. 여긴 진짜 조금 낳은 집인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이 이제 모두가 그래서 대학을 갈 수 있었대요. 근데 이 딸이 아이를 안 낳을 계획이라고 인터뷰를 또 해요. 근데 거기서 한 워딩이 또 말이 뭐냐면 내 자신의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또 해요. 그렇죠. 정말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들을 인구가 진짜 많은 나라들에서도 하기 시작한 있다. 거예요. 네. 갑자기 궁금해진 건 예를 들면 그 출산율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인구가 줄어들겠죠. 그럼 장기적으로 뭔가 생산하고 장기적으로 많이 또 안 낳기 시작하면 줄어들 수도 있고 하여튼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굉장히 빡빡하네. 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인 게 인구가 많은 게 무조건 유리한데 그게 줄어드는 게 더 악영향이 있을까요? 아니면 여성이 교육을 받고 그럼 여성이 사회 진출을 하면 여성이 물론 뭐 가사일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이지만 뭔가 이렇게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한다거나 하는 게 더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인구가 살짝 늘어나는 게 줄어들어도 대신 여성이 훨씬 사회에 참여하지 많이 하는 게 사회적으로 좋은 일이지 효율적인 건지 아니면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게 그래도 효율적인 건지 그거는 한번 따져볼 만한 일인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어려운 질문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인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지금 경제 발전이 좀 덜 된 곳에서는 어떤 복지 혜택이 덜 닿는 곳에서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주는 게 좋죠. 그래야 인구가 안정돼야 경제 발전이 되고 뭔가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달라지죠. 같은 상황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어떻다라고 단정짓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게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어도 우리는 이미 그걸 거쳐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전체적으로 일하는 인구가 줄어들면 인플레 압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노동자가 많아질수록 디플레이션 압력이 되고 노동자가 줄어들고 노인이나 어린아이 이런 인구가 많아지면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높아진다. 곧 나올 북 언더스탠딩이 나올 내용을 살짝 스포일. 저는 조용히 하고 있었습니다. 선배가 하신 겁니다. 살짝 스포일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인구 얘기는 요 정도로 하고요. 다음 뉴스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네, 요거
이거는 중국 얘기입니다. 중국의 항구 지배가 어떤 무역 관계를 낮추려는 서방 국가들의 계획을 약화시킨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뭡니까? 중국이 보유한 항구 터미널이 너무 많고 규모도 상당해서 예. 인도와 어떤 동남아 국가들이 좀 중국을 대체하려는 시도 자체가 무의미하다. 경쟁력이 안 된다라는 내용의 기사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대신해서 요즘 중국이 이런저런 미국하고 사이도 안 좋아서 중국 말고 다른 데서 생산하면 안 될까? 그쵸.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뭐 인도 등등등 뭐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네. 중국만큼 항구가 별로 없어서 경쟁이 잘 안 될 거다. 네. 그런 내용입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애플도 그랬고 뭐 제조업들이 이전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이런 상황을 두고 해운 업계가 뭐라고 하냐면 이 제조 능력도 키워야겠지만 그냥 항만 인프라부터 투자를 좀 하고 뭘 좀 해보쇼.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상품의 한 80% 이상이 배로 운송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시아 제조 허브들을 보면 그 아시아에서 서양 국가들로 화물을 옮길 때 가장 큰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항구들을 따져 보니까 예. 중국에 비해서 현저하게 부족한 거예요. 그렇지. 많이 그러니까 부족합니까? 아무리 많이? 제조 인프라를 제조 인프라를 다 옮겨놔서 열심히 만들어도 네. 이거를 못 싣고 가는 날릴 거예요. 수가 없어. 네.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건데 이 표를 보시면 중국이 얼마나 압도적인 항구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전 세계 탑 10 항구 중에 예. 밑줄 친 게 중국 거거든요. 이야. 7개가 중국에 있어요. 그렇죠. 부산에 부산에 애들이 중간에 뭡니까? 싱가포르입니까? 싱가포르, 부산이 있습니다. 네. 네. 그거 이렇게. 말고 나머지는 다 중국이? 중국. 다 중국입니다. 야. 그리고 상해가 압도적이에요. 네,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리고 요거는 14,000 TEU급, 그러니까 14,000 TEU라고 하면 그 20비트 길이의 컨테이너 있죠. 제일 예. 큰 거. 그거 한 개가 1TU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4,000개 싣고 오는 대형 선박을 받을 수 있는 항만 터미널. 큰 항구, 큰 네, 항구. 개수예요. 예. 중국은 큰 항구들이 저렇게 네. 많은데 맞네. 인도 엄청 뭐 차이나죠. 이렇게 택도 없다. 여기 76개 정도 되거든요. 와. 근데 동남아 국가들은 여기 다 합쳐도 31개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동아시아와 뭐 유럽 간의 수송 능력의 예. 거의 뭐 한 3분의 1을 중국이 차지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수치면. 근데 저거는 부산 와서 작은 배에 나눠서 가서 실으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 텐데. 부산에 일단 와서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비용이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아시아 신흥 시장의 항구들이 어떤 큰 투자 없이 중국의 컨테이너 물량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 뭐 그리고 중국의 뭐 제조 능력이라든지 상품 생산이라든지 출하 능력은 따라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대요.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지금 중국이 2016년부터 2021년 사이에 그 항구 인프라에 최소 한 400억 달러? 그러니까 예. 우리 돈으로 하면 한 53조 원 이렇게 투자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투자 덕분에 지난해 중국 항구에서 3억 개가 좀 안 되는 컨테이너들을 다 취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계속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3억 개라는 거는 동남아 모든 국가의 연간 처리량을 합친 것보다 거의 한 80% 정도 더 많은 양이에요. 네. 이거 언제 따라잡아요? 못 따라잡죠. 그 항만 그 인프라 터미널 같은 거 한번 만들려면 한 5년 정도 걸린다고요.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저게 또 만들고 싶다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항만 큰 그 선박이 들어가려면 수심이 되게 깊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국 어떤 항구는 그게 안 돼서 그냥 돈 다 파냈다고 하더라고요. 인공적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지리적인 여건이 돼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 동남아에 또 그런 곳이 있는지 또 찾아야 되는 거죠. 짓고 싶다고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중국에 지금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보다 얼마나 큰 항구가 있는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붉은색이 중국이잖아요. 근데 이게 원이 클수록 큰 거군요. 네, 원이 클수록 그 규모가 큰 거예요. 예. 근데 여기 동남아시아 보면 딱 봐도 이제 비교가 되죠. 싱가포르밖에 없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아까 가장 큰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항구가 상하이였잖아요. 예. 상하이를 예를 들면 상하이에서는 미국으로 북미로 매주 51회 이렇게 간대요. 근데
근데 동남아시아에서 그나마 북미랑 가장 잘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 곳이 베트남의 호치민항이거든요. 예. 근데 거기는 19번 간대요. 그래서 동남아의 어떤 허브보다도 거의 뭐 2배 이상 중국이 많은 양을 소화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5년 걸려서 빨리 지으면 되죠, 뭐. 교통 적체가 되게 심하겠네요, 저기는. 베트남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방 국가들은 이제 다국적 기업들 같은 경우에 여전히 이제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전쟁 자체가 너무 큰 교훈이었거든요. 예. 그 중국과 서방이 이제 분리되고 있는데 미국이 러시아 제재하는 거 보면 자칫하면 이거 중국도 공급망 잃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그렇죠. 여기에만 너무 의존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교훈을 얻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또 중국하고 미국이 만약에 대만을 놓고 좀 부딪혔어요. 그러면 이제 중국이 자기 해운 회사들한테 이러는 거죠. 야 미국으로 가는 배 다 끊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예. 미국 입장에서 또 끊기는 거예요 공급망.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게 중국 스스로가 좀 고립되는 타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예. 아무튼 코로나 때도 그랬잖아요. 미국이 그 마스크라든지 뭐 보호 장비 이런 거 중국에서 못 와가지고 굉장히 막 패닉이 있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뭐가 한번 막히면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고는 있는데 그런 이 딜레마가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 반대로도 중국을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네.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요거는 조금 더 나간 얘기기는 한데 예.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중국 기업 물론 이제 국영 기업이나 정부의 지원을 뭐 투자를 받는 곳들이겠죠. 예. 근데 거기 이제 53개국 중에 96개 항구에 중국 기업이 터미널을 소유 또는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은데요. 뭐 갑자기 터미널 닫아버리면 어떡합니까? 근데 요거를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은데 사실 저거는 중국으로 안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또 다른 데이터로 다른 하면 나라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다른 중국이? 데이터로 하면 중국은 안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중국이 남극 대륙을 제외하고는 예. 대륙에 적어도 1개 이상은 투자를 하거나 협정을 맺고 있다 그래요. 중국이. 진짜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네.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 영향뿐만 아니라 예.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힘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렇겠죠. 대목이기도 해요. 그리고 뭐 심지어 프랑스 회사가 뉴욕항 어디에 이제 뭐 터미널을 사려고 했대요. 네. 그래서 뭐 오케이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 그 프랑스 회사는 중국의 재정적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그 해운 쪽에서 소나기에서 그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는 기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10님처럼 1대1로 뭐 이런 사업의 일환인 것 같기도 하고. 요것도 이제 별도로 이런 뉴스도 있어요. 그냥 마지막에 재미로 좀 보여드리면 요거는 중국 기업이 제조한 크레인이 거의 전 세계적으로 여기 압도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항구에 오가는 물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 같다. 이 크레인에서. 요거는 우리 장순호 기자님한테 좀 배웠습니다. 저는 안 배웠습니다. 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거 해서 또 시스템까지 같이 맞아요. 파는 저게 워낙 중국계 많이 깔려 있어서 저걸 하면 물건이 어디로 갔는지 대충 다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 장비가 얼마나 오고 막 이런 것도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국은 무슨 소리야 너네 무슨 편집증 있냐? 이렇게 반박은 하고 있는데 이런 뉴스도 있었다. 라는 것까지. 중국이 바다를 지배하고 있네요. 중국이요? 중국은 하여튼 뭐든지 하면 크게 사긴 사더군요. 제가 2% 없으니까 미국에 있을 때 얘기 한번 하면 그렇다면 저도 아르헨티나에 아니 이렇다는 거예요. 중국인이 아파트를 하나 사러 왔대. 제가 그 부동산 중개업소 하는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중국인이 얼마나 대단한지 압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대단합니까? 중국이 돈 많지. 아파트를 사러 온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거 이 집은 뭐 한 20억입니다. 10억입니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니 집 말고 이거 아파트 전체가 얼마냐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 한 100채쯤 있으면 100채 제가 다 사겠습니다. 와. 그래서 한꺼번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이 돈이 많은 게 아니고 100채를 한 명이 사요. 그래서 화교들한테 나눠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동이 다 중국 동이 되는 거죠. 중국 동. 나는
다른 국민 사람들이랑은 살기 싫다. 섞이기 싫다. 섞이기 싫다.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은 구매력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내가 100채 살 테니까 한 10% DC해 주쇼. 하고 그냥 통으로 사고 대박이다. 자기들끼리 나눠서 옆집도 좀 하교, 이쪽도 아랫집도 하교 이렇게 해서 와 진짜 뭉치면 산다를 진짜 보여주는 스케일이 다르네요. 네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어려워져서 네. 옛날만큼. 그리고 또 마지막 소식은 네. 요거는 좀 흥미로워서 가지고 왔는데요. 네. 프랑스 소식입니다. 요게 지금 제목을 보시면 그 프랑스 파리에서 여기 보면 이제 이 스쿠터라고 돼 있는데 우리로 하면 전동 킥보드? 킥보드. 네, 네. 네, 이 스쿠터를 금지하는 것에 대한 찬반 국민 투표를 했는데 야, 금지해야 한다. 저런 걸 가지고. 금지해야 한다가 압도적으로 한 89%로 많아. 압도적인 결과를 낳았다. 파리 사람들은 저 전동 킥보드를 싫어한다. 이거 금지해야 된다. 파리 시내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요. 왜 그렇지? 근데 이게 또 스토리가 있어요. 이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이 전동 그 스쿠터가요. 그 파리에서 5년 전에 처음 도입이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우와 너무 스타일리시해. 막 세련됐다. 힙하다. 저 사진은 진짜 좀 스타일리시한데요. 네. 이런 파리지행 느낌과 딱이야. 막 하면서 이제 보편화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뭐 지하철이 10,000원일 때, 뭐 출퇴근 시간 차가 막힐 때 걸어서 1시간 가야 되는데 전동 스쿠터 있으면 한 25분이면 가니까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4초에 한 번씩 사용될 정도였고 또 팬데믹 때 그리고 그 프랑스 정유 공장이 파업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기름 넣는 게 어려워지면서 이제 운전자들이 이 전동 스쿠터를 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급증해가지고 지금은 한 15,000대 정도 있는데 이전에 여러 규제들이 오기 전에는 한 2만 대 정도 있었다. 근데 이제 전동 스쿠터 이거를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이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너무 보편화가 됐는데 아무데나 막 세워둔다. 예, 아무데나 막 던져놓고 비슷하죠. 막 샌드강에 막 던져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굉장히 많이 타고 있죠. 지금은 이제 전용 도로가 만들어진 곳에서 이제 달리고 있는데 사고도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2명이 타거나 아니면 속도가 너무 높아서 안전상의 문제가 굉장히 발생해서 여러 규제가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차 구역도 정해져 있고 이걸 제자리에 주차를 안 해놓으면 트래킹을 해가지고 반납이 안 된 걸로 처리가 되는 그럼 거예요. 돈이 계속 나가는 요금이 그렇죠. 계속 나가는 거네요. 네. 그리고 학교라든지 뭐 쇼핑센터라든지 그 근방을 간다. 그러면 그 자동 속도 제어 장치를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에서는 시속 20km, 10km로 그 이상은 못 가게 이렇게 한다든지 뭐 2명이 못 타게 한다든지 그리고 탈 수 있는 연령 제한을 좀 높인다든지 뭐 그런 규제를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뭐 작년, 재작년 매년 거의 하루에 한 번꼴로 계속 나는 거예요. 사망자도 발생하고. 사진 보니까 헬멧도 안 쓰나 봐요. 저기는 우리는 헬멧 쓰게 의무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 여론이 강해진 거예요. 너무 위험하다. 이거 파리 광장 지나가다가도 이거 불안해서 못 걷겠다. 아이들이 놀 공간이 없다 광장에서. 굉장히 위험하니까 이거를 금지하자. 렌탈 금지해라. 이런 여론이 났는데 파리 시장이 그러면 우리 국민 투표를 해봅시다. 국민 투표를 해서 이 결과에 제가 그걸 받아들여서 도입을 하겠습니다. 해서 4월 2일에 투표를 했어요. 지금 투표 줄 선 거예요. 이 사람들. 화면 보여주시면. 줄 섰다고요? 네, 여기 줄 서서 투표하려고. 야, 이것도 당연히 반대하는 사람들 이건 꼭 투표해야지 하면서. 근데 이 투표가요. 의무적인 게 아니었어요. 아니 그렇죠. 무슨 선거가 아니니까. 근데 10만 명이 투표를 했고 이제 찬성이 90% 가까이 나온 10만 거죠. 명이 투표를 했다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파리 시장이 발표하는 거예요. 10만 명이 투표를 했고 찬성이 90%가 나와서 이건 지역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8월 31일까지만 오케이 하고 9월 1일부터는 렌탈 업체들하고 재계약을 갱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사라지는 거네요. 저 렌탈 업체들은 다 망하겠네요. 네. 근데 이게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 이런 여론이 있어요.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의 겨우 한 8%도 안 되는 사람들이 투표를 한 건데. 그래서 김상훈 기자 말이 맞으니까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만 몰려간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다수의 의견으로 반영을 하냐 했더니 이제 반박을 하는데 이제 파리 시장은 의견만 내는 민주주의보다
참여 민주주의가 더 강한 것 같다. 어쨌든 결과는 멋있다. 반대가 나왔다. 네. 멋있다. 네, 그렇게 니들이 투표를 안 했잖니. 그래서 렌탈 업체에서도 이제 젊은이들을 막 독려해가지고 투표하게 막 했는데 결국에는 안 가죠. 결국에는 이제 반대가 승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월부터는 렌탈 스쿠터는 사라지고 대신에 개인이 소유한 거 그건 괜찮고 그거는 괜찮고 예, 그거는 금지할 근거가 없어서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번 투표가 사실 의미가 있는 거는 다른 도시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모습이 오히려 다른 국가에서 좀 전동 스쿠터가 환경 오염을 좀 도움이 되는 자동차를 대신할 수 있는 그냥 아주 간편한 이동 수단이라고 여겨져 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새로운 교통 수단으로 여기고 좀 도로도 확장하고 전용 도로도 확장하고 규제도 잘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국가들하고 파리는 좀 반대로 가네? 대조적이네?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다. 이런 기사들이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 투표는 하긴 해야죠. 그냥 저런 투표는 직접 안 하고 온라인 투표 같은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 간편하게 할 수 있지. 시장이 없애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줄 서고 저 투표 저게 뭐라고 저거 투표한다고 그렇죠. 투표도 아니니까 뭐 굳이 비밀 투표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요. 저런 거 할 때는 좀 간편하게 투표할 수 있게 하면 찬성하는 사람들도 투표도 많이 하고 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사실 그 업체들이 여론조사 업체에 의뢰를 해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파리 시민의 한 88% 정도는 그 전동 스쿠터를 어떤 그 일상의 교통의 일부로 생각을 하고 있다. 거봐. 본인이 편하니까. 네, 그리고 18세에서 34세 주요 사용층 그 사람들은 그 연령대 80% 이상 그리고 그렇죠. 파리 시민의 절반 이상이 한 번이라도 이 스쿠터를 이용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는 했어요. 네. 근데 그 막상 실제로 투표하라 보니까 투표를 안 한 거지. 젊은 사람들이 투표를 안 했구나. 그렇겠죠. 그렇군요. 네. 참 별일이 다 있네. 그렇죠. 이제 근데 채팅창에서 우리도 저거 투표하자 이런 목소리가 꽤 있네요. 하여튼 이 킥보드 때문에 불편하다고 하는 분들도 꽤 있긴 있습니다. 사실 편리한 건 편리한 거고 또 막 지저분하게 아무데나 있고 좀 위험한 것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죠. 네. 그래도 파리는 그게 잘 돼 있다면서요. 자전거. 네, 아까 사진에도 자전거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그거 타면 또 되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마스터님이 오 소장님 유튜브 광고 시간 내주라고 하시는데요? 아니 제가 안 그래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 게 왜요? 제가 그 BNK 금융그룹 채널에서 유튜브 어머니 어이진의 금융 이슈에서 새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구독해주시고 시청을 해주셔서 아니 뭐 보니까 BNK에서도 와서 저희 언더스탠딩 밑에 어머니 많이 참 그게 왔더라고. 아니 우리한테 말도 없이 갑자기 와가지고 반칙이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많이 왔습니까? 체면이 섰습니다. 거기는 출연료 많이 줍니까? 많이 줍니다. 많이 줍니다. 언더스탠딩보다 많이 줍니까? 언더스탠딩보다 많이 줍니다. 애정이 막 샘솟습니다. 거기는 금융그룹이고 우리는 구멍가게니까. 열정이 막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먹었을 때도 출연료를 많이 주셔서. 네, 이번 주 금요일에 또 하나 올라오는데 제가 거기서 시키는 연기도 다 하고. 그랬어요? 여기 뭐 중국인 연기, 일본인 연기 뭐 다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인 연기까지. 출연료를 많이 주니까 해대란 대로 다 해준다. 해야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 말이 없네. 저희는 출연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BNK 맞습니다. 예, 제가 말 잘못했나? 하여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님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는 참 짜고 힘드네. 자,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글로벌 라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